지구촌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지구온난화. 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그중 하나입니다. CCS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키어솔이란 흡수제를 개발해 세계 최고 성능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여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 지구촌 전체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44%만 지구 표면으로 도달한 다음 다시 우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되는 양 중 상당량을 온실가스가 흡수해버려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의 80%는 이산화탄소인데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CCS라는 새로운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CCS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굴뚝에서 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2년 9월 11일 세계 최고 성능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CCS의 한국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CS, 그 중에서도 한국의 키어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대량의 화석 에너지를 연소할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키어솔은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로서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나가기 전에 포집 공정에 연결하여 이산화탄소만 따로 포집시키는 데 사용하는 액체입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커다란 파이프 아래에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때 상단에서 키어솔이라는 흡수액을 뿌립니다. 그럼 이 키어솔이 내려가면서 가스 중 이산화탄소만 골라서 포집하는 것이죠. 이렇게 키어솔이라는 액체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흡수를 시키면 언젠가는 액체가 이산화탄소로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키어솔은 흡수탑 옆에 위치한 재생탑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액체에 열을 가해서 끓여주게 되면 키어솔은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100%에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키어솔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흡수탑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재생탑에서 배출되는 100%의 이산화탄소를 80기압 이상으로 압축하게 되면 액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요. 이 물질을 이산화탄소 저장체로 이동시킨 후 지하 1000m 아래의 대염수라는 층에 묻게 됩니다. 이것이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전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포집에 사용되는 새로운 흡수제가 바로 키어솔인 것이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형 공정의 경제성을 갖추어 적용 가능한 방법은 바로 이 액체를 이용한 흡수 방법입니다. 따라서 액체를 이용하는 흡수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포화된 키어솔을 끓여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시다시피 끓여주려면 열이 필요한데 이 열 또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얻는 에너지입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전기를 만들려고 생산한 고온의 수증기 중 그 일부를 재생공정에 사용하고 있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키어솔은 미국과 일본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공정 운전을 할 때 재생에너지가 20% 이상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흡수제를 재생할 때 일본은 2.8에서 3.2 기가줄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2.3에서 2.5 기가줄의 에너지만으로도 재생이 되지요. 이처럼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결국 전체 공정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며 공정을 작동시킬 때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기술이 적용처가 대부분 화력발전소처럼 10% 내외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곳에만 한정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키워솔은 30% 이하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30%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곳은 제철소, 시멘트 공장 같은 곳인데요. 단위 생산시설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이산화탄소 발생처지요. 따라서 국내에도 살펴보시면 원료인 석탄 수급 용이성 때문에 해안가에 주로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공정을 직접 연결하여 응용하기 매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CCS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데 약 100에서 120달러, 우리 돈으로 12에서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비용을 분석해보면 약 80%의 비용이 포집과 압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석유화학 공장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공정이 일부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이 공정을 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이 규모가 큰 곳에 적용한다면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전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우수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확보하려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 연구에 힘써 키어솔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대략적인 CCS 공정과 키어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키어솔의 기술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액체 흡수제가 기체를 흡수하는 원리를 아셔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있을 때 그곳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에 암모니아가 흡수되어 암모니아수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있는 곳에 물을 뿌리게 되면 바로 탄산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해서 단시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산업혁명 이전에도 분명 이산화탄소는 발생했을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식물과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대기 중으로 대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자연히 전량 처리하기엔 양이 너무 많게 되었죠.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흡수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포집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탑이고 다른 하나의 탑은 포화된 흡수제를 재생시키는 재생탑이죠.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주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배연가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탑을 흡수탑이라고 부르는데 흡수탑에서는 하단으로 유입되는 배연가스와 흡수탑 상단에서 뿌려지는 키어솔 흡수제가 만나게 되고 배연가스 속에 있는 성분 중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골라 키어솔로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는 질소와 수증기만이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키어솔 흡수제는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재생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재생탑에서는 이것을 고온의 수증기 열로 끓이죠. 이 열 에너지가 바로 포화된 키어솔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잡고 있던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떨어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상단으로 올라가다가 응축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수증기만 다시 액체로 변환시켜 흡수액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산화탄소만 나가게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거의 100%에 가까운 농도인데 이를 압축한 다음 지하로 격리 저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80에서 100기압의 압력으로 압축돼 초임기 상태의 액체로 변환한다고 파이프나 탱크로리 그리고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 후 지하로 저장됩니다. 단순하게 가스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로 수송하게 되면 기체 부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또한 키어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 시 필요한 수증기열의 소요량이 기존 선진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재생용
고열 수증기 양의 80% 이하이기에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고열 수증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 단계에서 빼오는 중요한 자원인데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이 설치된 화력발전소를 생각해 볼까요? 화력발전소는 화석 에너지를 연소시켜 물을 끓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만든 후 이 수증기로 스팀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운전하려면 흡수탑과 재생탑을 동시 작동시켜야 하는데 재생탑에는 130도 이상의 고온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수증기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고온 수증기의 일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위해 소모된 고열 수증기만큼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때 이처럼 재생에 필요한 고온 수증기를 누가 더 적게 쓰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발전을 위해 만든 고열 수증기를 일부 빼내어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의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낮은 공정 운전비는 곧 기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외의 기술 경쟁 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 대해 좀 더 이해가 쉬워지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 및 키워솔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키워솔은 천연가스를 연소하였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CCS 기술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빨리 상용화되면 좋겠지만 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CCS 기술은 발전소 하나를 짓는 대형 사업에 가깝습니다. 국내에 화력발전소가 30개 이상 있는데 이 발전소 한 곳에 포집공정 하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5,200억 원입니다. 굉장한 비용이 들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문제를 그대로 두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인류 생존의 위협과 같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2015년부터 상용화 연습을 한 후에 2020년에 규제를 하자는 추이입니다. 키워솔은 현재 저농도의 이산화탄소 포집에만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공정을 설계 제작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처럼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리되어 연구되는 이유는 바로 천연가스를 연소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7% 내외로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이런 저농도의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30% 내외의 고농도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12%, 제철소의 경우 약 25%, 시멘트 소농농의 경우에도 25%, 석유화학 공정은 30%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농도까지 포집할 수 있는 기술로 응용 분야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한국에 셰일가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셰일가스는 진흙층 사이사이에 저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로 주성분이 메탄과 에탄의 혼합물인데요. 이 화석연료는 매우 경제적이라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죠. 이 가스를 이용하여 연소를 할 경우에도 거의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것과 같은 조성의 연소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기에 키워솔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가스가 도입된다면 석유화학공업의 기본 원료와 도시가스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원유에만 의존되던 에너지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분야 역시 국내로 한정된 것이 아닌 해외로 더욱 범위를 넓혀서 과학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외 기술 이전의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의무 국가가 많이 있는 유럽 지역이나 최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에도 이 기술을 이전하면 참 좋겠죠. CCS 기술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석탄과 석유가 고갈되어 향후 수소에너지 사회로 변모되기까지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안정한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석유 이상의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CCS 기술로 포집하여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직접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용접, 화해단지 광합성 가스용 가스, 드라이아이스, 탄산음료, 소화기 등에 사용될 수 있답니다. 현재는 발생량에 비해 소모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 시장도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에 요즘은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기술을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크게 화학적 전환 기술과 생물학적 전환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전환 기술은 유용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방법과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속에 촉매 반응을 일으키면 메탄올, 초산, 개미산, 요소, 우레탄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아무래도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발생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너지 효율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전환 기술은 주로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일으켜 유용한 물질로 치환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세조류는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빨리 자란다는 사탕수수에 비해 2.8배, 그리고 소나무에 비해 15배 정도 광합성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유용한 바이오매스를 만들지요. 주로 카로틴, 항산화제, 천연건강식품, 의약품용 효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고부가 가치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화학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리기에 대용량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단시간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따라서 효율을 올리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화학적 전환은 낮은 에너지 효율 문제, 생물학적 전환은 느린 반응 속도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온실가스에 시달리는 지구를 구한 업적으로 아마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산화탄소를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포집하고 유용한 물질로 응용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학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